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빌딩 시스템 우리 교재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동영상 강의의 마지막 챕터 17장에 나와 있는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은 미국에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리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리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국내에는 이제 미국 기준인 리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와서 한국식으로 바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GCD라고 부르는데,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의 내용과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본 틀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해서 GCD라고 하는 우리나라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를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7장 나와 있는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 교재 253페이지고요. 개요를 먼저 보면 그린 빌딩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생애 주기에 걸친 효과와 건물의 성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스마트 빌딩은 통합적인 건물의 시스템을 그 핵심으로 하며 운영상의 효율과 향상된 관리 및 사용 기능에 대해 다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읽진 않았지만 맨 윗줄에 있는 글을 보면 건축물의 기술적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또는 친환경적인 그린 빌딩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통상적인 일이 되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뒤에 넘어가 보면 스마트 빌딩은 한편 더 내실 있는 제어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 기존의 방식을 이용한 시스템 설치에서 나아가 에너지 제어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린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과의 공통점이 꽤 있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좀 똑똑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 뭐 시공도 가능할 거고요. 유지관리 단계에서 이걸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특히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비용, 그 다음 효율성,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린 빌딩이라고 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적화와 에너지의 절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말하는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가 유기농 제품을 사서 먹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조금의 차이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넘어가서 미국의 그린빌딩 인증 제도라고 하는 리드를 살펴보면, 일단 리드라고 하는 거는 미국 그린빌딩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1993년도에 만들었고요. 어, 처음에 만들 때는 미국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리드라고 하는 인증 제도를 이용해서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는 GCD라고 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가 있지만 이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게 아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여기 있는 리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인증을 하기도 하고요. 국가에서 주도하진 않습니다. 민간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영국에서 만든 브리암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증 제도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GCD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구축돼서 이제 운영되기 전에는 여기 나오는 리드라고 하는 거를 했었고요. 리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 역시 민간에서 이런 리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친환경 인증 제도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했었고, 관공서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들 있죠. 이런 데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외에 뭐 불이함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영국에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저것 쓰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좀 리드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리드를 사용하진 않죠. 리드나 불이함은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제 여기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한국 실정에 맞게끔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불이함에 있는 장점도 있고 리드에 있는 장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의 장점들을 가져다가 국내 실정에 맞게끔 새롭게 개발했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명칭은 GCID가 되겠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55페이지에 보면 리드에서 발간한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신축 및 개축을 할 때는 다음에 7가지 사항을 이제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부지. 이거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효율적인 수자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자원은 우리로 치면은 우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빗물, 특히 빗물.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및 대기. 그 다음에 재료 및 자원. 실내 환경의 질. 그 다음 디자인 혁신. 그리고 뒤에 보면 지역적 우선순위. 이렇게 7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지속 가능한 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이트입니다. 대지의 조건을 잘 이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지 조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수자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우수 시스템이라던가 빗물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지 안에 이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저수지나 비오톱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너지는 아실 거고 재료 및 자원도 알 거고요. 실내 환경의 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그 다음에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혁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드에 나와 있는 기준 외에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것 외에 신기술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적용을 해서 그걸로 디자인 혁신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지금 명시가 안 된 것 중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뭐 예전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다, 더블 스킨을 만들었다 하면은 태양광 패널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태양 열 모듈도 있고 이런데 특히 태양광 모듈 중에 우리가 박피 형식으로 된 거 있어요. 필름 형태로 아주 얇은 이제 필름으로 된 게 있는데 그 필름 형태로 된 거를 더블 스킨이라고 그러죠. 이중 외피 시스템에 부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처럼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디자인 혁신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적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배관이랑 이런 것들이 멀리서 와요. 굉장히 멀리서 옵니다. 근데 그 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마다 주가 이렇게 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그 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재나 뭐 배관을 연결해 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운송하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죠. 운송 비용이 발생하면서 그때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게 감점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 여기서 말하는 마을의 개념이 좀 굉장히 크긴 하죠. 주 단위, 그 주 단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뭐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거를 짧게, 그다음에 무슨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배송할 때도 멀리 있는 뭐 뉴욕에서 LA까지 배송하는 게 아니라 뉴욕 근처 어디에 있는 공장에서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 이런 게 거리가 짧죠. 그러면 지역적으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고 그러면 가산점이 붙고 또는 이런 거를 부득이하게 다른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걸 썼다 그러면 좀 감점이 붙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불어 어떤 인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적용돼야 되는 8가지 필수 항목 중에 시공 중에 오염 방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조금 약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사하는 중간에 이제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마감을 하느냐 뭐 이런 걸 따라가지고 오염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해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하는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막이 있는 나라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런 말들이고,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시스템의 기본 커미셔닝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능을 분석,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감시, 감독을 하는 거를 우리가 커미셔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또는 뭐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이 건물에서 지금 에너지를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게 이상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나타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는 게 커미셔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에너지 성능이라고 해서 에너지 성능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성능이라고 하는 걸 최소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부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여기에 같이 해가지고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커미셔닝이랑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단지 여기서 최소 에너지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 쪽과 연관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시스템 기본 커미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 에너지 사용 이런 데랑 연관이 큽니다. 그 다음에 기초 냉매 관리,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냉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되는 겁니다. 특히 냉매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도 체크를 하는 것 중에 재활용 분리수거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운영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쓰레기들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재활용 쓰레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나오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평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죠.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저기는 대체적으로 실내 환기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걸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환기를 잘해야 됩니다. 환기. 특히 강제로 기계적으로 환기하는 냉난방 공조 설비를 통해서 하는 환기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되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 되는 거, 자연환기라고 부르죠. 우리가 창문을 열면 환기가 되잖아, 그죠? 맞바람이 불면 환기가 더 잘 되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건물들이 보면 금형 건물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흡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서도 이제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흡연 구역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간접 흡연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드는 인증 점수에 따라서 단계를 4개로 구분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일수록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줍니다. 뭐 세금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점수를 이용해서 이제 등급을 나눠 가지고 뭐 1 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점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에 보면 국제적 현황,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GCD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미국 기준인 리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리드를 우리나라도 한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인증 기준이 아직 없는 나라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역시나 리드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불이함 같은 영국 기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드나 불이함 같은 거는 약간 국제적인 기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표준,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국제적인 표준에 해당하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하게끔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리드에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브리암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요구 조건이나 제한을 걸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마치 국제 표준처럼 약간 통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도 이런 데는 이제 자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뭐 캐나다나 뭐 멕시코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 밑에 17.4 스마트 빌딩과 그린 빌딩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적인 건물 시스템은 그린 빌딩과 그 접근 방식을 나란히 한다. 스마트 빌딩 방식은 리드 인증 기준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의 기준을 만족시킴으로써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원래 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점점점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완벽한 시스템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게 이제 정립되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아직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좀 참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이 리드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드에서는 이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제한 조건이나 요구 사항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 자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스마트 빌딩에서도 건축물의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기준을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공통되는 접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적화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에 공통적인 항목으로 해당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조경용수 절감 계획. 여기서 조경용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우리가 마당이나 정원을 만들었을 때 물을 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뭐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물을 수돗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수도꼭지를 트니까 나오지만 이 수돗물을 정제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상수원에서 물을 가둬 놔야 되죠. 그 저수지에 가져져 있는 물을 이제 정수장에서 그거를 깨끗하게 걸러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약품을 첨가하기도 하고 걸러내기도 하고 그런 시설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돗물을 그냥 마구 펑펑 쓰게 되면 그만큼 자원을 이제 절약할 수가 없겠죠. 그죠? 에너지를 많이 낭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서 말하는 조경용수는 대부분이 보면은 어디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져다 쓰거나 또는 빗물 있죠. 우수라고 부르는 빗물을 저장고에 모아놨다가 그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수도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중수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빗물이나 이런 거를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화장실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해야 되지? 좀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을 써야 되죠. 그죠?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변기에 물을 내는 용도라던가 아니면 텃밭에 주는 물이라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이 쓰는 마시는 물만큼 깨끗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수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국은 땅이 워낙 크니까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도 남는 땅이 굉장히 많죠. 그런 남는 땅에 이제 뭐 나무나 이런 것도 많이 심고 이렇게 조경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물을 수돗물을 쓰지 말고 빗물을 저장해 놨다가 쓰거나 아니면 중수도 사람이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물 같은 거 있죠. 이런 물을 한번 이제 정수를 간단하게 이제 걸러내고 이제 살짝 걸러낸 다음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경용수로 그런 거를 쓸 수 있게끔 해라 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우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GCD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거기에도 이런 우수 시스템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평가 항목의 의도는 조경 용수에 사용되는 수자원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고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은 조경 용수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요에 따라서 조경 용수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용수 공급 일정의 사전 설정 기능 및 센서를 포함하고 있고, 수분 센서, 유량 센서, 우수에 의한 차단 및 증발산 제어 시스템에 2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빗물이랑 이런 걸 잘 모아뒀다가 이거를 써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6에 보면 건물 에너지 시스템 커미셔닝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건물의 기본적인 커미셔닝은 리드 인증의 필수 항목이고요. 디자인팀 및 시스템 시공자와 독립된 커미션 담당자가 디자인 및 시공의 시작 단계부터 커미셔닝 업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 조명 제어, 제한 에너지 시스템, 투자원 시스템, 전력관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 자원, 운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커미셔닝 업무를 반드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리드가 에너지 및 자원에 집중하는 반면에 기타 건물 시스템, 보안 시스템, 화재 경보 시스템, 화재 진압 시스템, 전화 통신 시스템, 정보 기술 시스템 등은 기본 에너지 제어 시스템에 통합이 된다. 그 다음에 커미셔닝은 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좀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신축에 적용되고 있는 많은 건축 시스템이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했더니 미국 에너지청이 지원한 연구에서 신축 건물의 결함이 기존 건물의 3배 이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커미셔닝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결함이 그냥 시스템이 없을 때보다 시스템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 놨더니 결함이 3배 이상으로 많이 났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낭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순적이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결함과 시공 오차 및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결과로 이런 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통합이라고 하는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이게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되었다면, 시공이 제대로 되었다면 오히려 자원이 절약되고 굉장히 최적화된 효율성 있는 건물이 되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런 통합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공할 때 어떠한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더니 거기 시스템들 간에 간섭이라던가 어떤 오류가 있어서 최적화된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고 하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 커미셔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단계인 커미셔닝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커미셔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계획 의도대로 시설의 성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커미셔닝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는 시설 관리자가 시설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커미셔닝 담당자는 순차적인 정비, 시험 보고, 부하 점검, 착수 데이터, 장비 생애 운영 주기, 운영 조정, 교육, 예비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해서 우리가 커미셔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7에 보면 최소 에너지 성능 및 최적 에너지 성능이 나옵니다. 최소 에너지 성능 및 최적 에너지 성능, 이 두 가지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최소 에너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시스템을 위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 최적 에너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리드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 최소 에너지 성능 이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에너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건물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을 확보하는 것, 최소한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 최소 에너지 성능을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거를 작동을 시키면 여기서 최소 에너지 성능 이상으로 에너지 성능 효율이라고 하는 게 증가가 되면 그게 최적 에너지 성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드라고 하는 데서는 최적 에너지 성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최소 에너지 성능보다 좋은 성능을 내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니까, 그죠? 최적 에너지 성능을 만들어서 효율이 점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리드에서는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인증 등급을 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죠? 더 추가적인 점수를 받게 되고, 추가적인 점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또 받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서로 좋은 거죠. 이제 그 나라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런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건물을 많이 나라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로 에너지라고 하는 걸 실현할 수 있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유지 관리비도 줄일 수 있지만 내 건물 효율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또 인센티브를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선순환적인 구조로 이제 어떠한 성능을 개선하면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정착이 잘 되어 있고 시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8의 측정 및 검증.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측정하고 그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 맨 끝부분에 여기 예측 비용 및 실측 비용을 비교하는 등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계량 시스템 및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9에 보면 외기 도입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실내 공기 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돼서 외기에서 공기가 어떻거나 들어와야 되는데 환기를 많이 시키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열심히 틀었는데 그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손실이 발생할 거고, 겨울철에는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돼 버리면은 따뜻하게 데펴놓은 실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또 손해가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실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내 공기가 굉장히 깨끗한 게 좋잖아. 그죠?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안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면 외기가 들어와야 돼. 어쨌거나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작정 환기를 많이 시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효율적으로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처리한다. 이런 것들은 또다시 스마트 빌딩이랑 또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 환경의 공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실내 제실자들의 이제 쾌적성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더욱 좀 중요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려 대상입니다. 넘어가서 시스템 제어성, 조명 및 열적 쾌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드 기준은 건물이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 큰 대공간에서 개별 제실자 및 특정 그룹이 조명이나 온도나 환기를 제어할 수 있을 경우에 이제 시스템 제어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또 부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느 정도는 개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VAC이라고 하는 강제 환기가 계속 되고 있더라도 제실자가 판단했을 때 지금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창문을 열어서 자연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조치도 필요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열적 쾌적성. 열적 쾌적성 같은 경우에는 덥냐 따뜻하냐 또는 춥냐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빌딩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센서를 설치해서 제실자가 지금 열적인 부분에 대해서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서 그걸 데이터화 시킨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하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데이터를 정량화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 습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데 그거를 표준화 시키죠. 몇 도부터 몇 도, 습도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있으면 쾌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 표준적인 조건이 만들어지죠. 그죠? 정량화 시킬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혁신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리드, 여기 나오는 거 읽어보면 리드는 그린 빌딩 인증 기준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리드 성능 기준을 능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점수를 주고 있다. 이는 디자인 팀이 예외적인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리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에너지 관리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면 거기에 인센티브, 그러니까 점수를 추가적으로 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드 전략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디자인 혁신. 그 다음 두 번째, 예외적 성능. 그래서 프로젝트가 해당 기준의 요구 조건 대비 100%를 능가하는가, 기존의 기준에서 제시되는 상한 기준 이상의 단계를 만족시킬 경우에는 예외적 성능을 통해서 점수가 부여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건물이 뭐 단위 면적당 뭐 200kW의 에너지를 쓰면은 좋다. 그 정도까지만, 그 이하로만 만들면 좋다라 그랬는데 어떤 신기술을 적용해서 했더니 단위 평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100으로 팍 줄여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에너지 성능이 확 좋아졌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수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고성능의 건물은 그린 빌딩이면서도 스마트 빌딩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 향상된 성능과 기능성을 갖게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교재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나온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서는 쭉 했어요. 그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 이런 스마트 빌딩을 만드는 것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절약하는 거, 유지관리 단계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쾌적하게 쓸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린 빌딩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두 개의 시스템,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스마트 빌딩과 그린 빌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약간 다른 목표를 가진 이런 건물에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좋은 기능이나 효과가 난 게 있으면 여기 거꾸로 이쪽으로 그린 빌딩으로 가져오고, 그린 빌딩에서 그런 게 있으면 스마트 빌딩으로 가져가서 서로 윈윈하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환경 건축물과 연관된 내용까지 쭉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스마트 빌딩 시스템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건축물이란 어떤 거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건축 재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평면이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사용할 때 그 평면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건축적인 내용 말고도 구조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설비적인 내용, 시스템적인 내용에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친환경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기에 맞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자,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이번 학기에 설명할 우리 교재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